저희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호선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호르몬은 남성에 가까운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성으로. 동의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고 싶기도 하지만 거기를 좀 삐그러뜨리는 거는 뭐 얼굴의 노화라든가 각종 질병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죠. 중년의 다양한 인간관계들. 그런데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나라에서 어르신입니다라고 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박사님이 나 어른이구나라는 느낌 받는 건 어떤 때예요? 일단은 뭐 사회생활할 때 네. 제 앞에 선배들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식당 가서 제 앞에 영수증을 이렇게 이제 카드 내달라고 이렇게 먼저 내밀 때 그때이기도 하고, 네. 후배들이 인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가 선배구나,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자식이 눈앞에 안 보일 때, 그리고 남편의 흰머리가 정수리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주변 사람들이 제가 어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른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충만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숙감 같은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저는 이런 주관적인 지표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훨씬 더 우리에게 네가 사회적으로 어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인생에서 내가 무르익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은 혀입니다. 혀, 기승전 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남의 욕을 덜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내 스스로가 조절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절이라는 것이 흘러 넘치는 순간을 막을 만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걸 때로는 밸브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이걸 버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밸브를 잘 조절한다면 우리가 이분은 이제 성장했다를 넘어서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그냥 단순히 밸브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밸브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1등 부자라고 생각해요.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일 텐데, 네. 이런 1등 부자의 덕목은 물론 내 안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남을 흠잡지 않아, 또 흠집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 이런 인상을 준다면 이 안쪽에 있는 내 감정들을 조절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른다운 생각과 어른다운 말과 어른다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수위를 조절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대부분 이게 아마 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른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 어른의 신체를 제대로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많은, 특히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지만 앞자리 수가 바뀔 때마다 왜 고개 넘어가듯이 껄떡껄떡하는 게 있잖아요. 이 박사님은 네네. 40, 50?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죠? 저 지금 5학년 4반입니다. 네. 어리시구나. 아직 스틸령, 아주 젊습니다. 그럼 4랑 5 요거를 넘을 때 네네. 뭐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나이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공자님께서 40이 불혹이다 네. 얘기했지만, 저는 이 40이라는 나이가 불혹,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현대 사회에는 가장 제2의 사춘기가 맞다 싶을 정도로 네네. 가장 흔들리면서 진로도 막 헷갈리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앞뒤에 있고 위아래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과거에 50은 지천명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랬는데, 지천명의 뜻이 아마 문제가 지천이어서 지천명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50이라는 나이도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60은 우리가 또 이순이라고 부르잖아요. 귀가 순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순이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욕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그 동남아에 가면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무난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계절이 맨날 똑같아서요. 옷도 맨날 거의 똑같고, 그러면서 성정도 좀 그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업다운이 조금 심한 게 사계절이 좀 선명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약간 제 삶이 약간 동남아예요. 얼굴도 약간 동남아 같지 않나요? 하얀데요? 하얀가요? 발라가지고. 아.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 사람이 자기랑 화해를 하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맞아. 자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나하고 화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못난이인 나, 그리고 폭풍 속에서 덜덜 떨었던 나, 때로는 억울했던 나, 그리고 간절했던 나, 그리고 때로는 부족했는데도 너무 잘난 척하다가 넘어져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덤까지 가져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런 나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성숙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화해를 60대에 할 수 있었다? 예. 저는 저는 100세 시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앞으로 100세 넘게 더 오랫동안 살아갈 세월 속에 내가 60에 화해했다면 그 이전에 대한 세월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앞으로 기억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이 순간을 딱 맞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오냐면 아하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A라는 지점에서 B, 문지방을 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스스로가 성장했다 얘기하고 성숙했다 얘기하고 훨씬 더 관대해지면서 어른의 품새를, 어른의 품위를, 어른의 냄새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옆에는 자식, 부모, 뭐 다 친구?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과 달리 이제 가족을 생각하는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진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지금은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발달의 방향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 살듯이 나 살고 나 네. 살듯이 내 자식이 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런 순환적 구조를 갖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의 간극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외롭다고 불러요. 그렇게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고 목 놓아 부르지만 온 가족이 한데 모이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다 각자 스마트폰을 달고 있으니까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서로 엉겨붙지 않는 퍼즐들이 가족의 모습인 양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60세대 넘어가면서 이 세대는 자식들이 이제 제대로 결혼도 하고 이제 가족의 면모를 갖추면서 손주도 데리고 와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환갑잔치와 고위잔치와 팔순잔치 이거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이걸 요청하는데 지금 누가 육순의 잔치예요. 요새 저 환갑잔치 하잖아요. 칠순도 안 하죠. 환갑잔치 하면서 어른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새 애들도 잔치하냐 뭐 이런 데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들은 의무만 남고 나머지 내가 받을 기대는 사라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특별히 박탈감이 지금 중년 5060 이상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섭섭함은 가득한데 이걸 또 내어놓을 만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내어놓을 만한 시공간은 없어요. 이제는 위에 있는 부모들 여전히 계시지만 이 부모들은 우리가 살아가기엔 돈은 또 없으신 분들이니까 부양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래 세대는 우리를 부양하지 않을 뿐더러 돈도 요청하지만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는 아래쪽 빵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샌드위치인데 아래가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리는 그래서 모양새가 참 형편없어지는 그러나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가족 주기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음 세대 이렇게 멤버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 상태로 여전히 자식은 계속 부양해야 되고 부모를 계속 부양하는 시기가 내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죽는 거죠. 해방구를 찾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 해방 이후 태어난 세대가 심리적 해방과 이 사회적 해방을 갖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라 가지고 아니 제 친구들 때 60대인데요.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일단 자기가 벌어서 월급장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은커녕 결혼도 그러면 못해요. 처가나 친정이나 뭐 시댁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머 웬걸 손자들의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 네. 아니지 아이 낳아서 나온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그렇죠. 그걸 다 양가 부모로부터 요구를 하고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한 달에 400만 원짜리 미쳤어. 영어 유치원이 있더군요. 그래서 두 손자를 한 달에 800만 원 애들이 영어 유치원에 미국 아니, 유학도 아니고. 저는 대학 등록금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언제까지 이 안쪽에 빨대족들이 그 빠른 것에 대해서 한정없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왜 70, 80, 90 넘어서 자식들의 생활을 걱정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상속하고 증여 문제가 또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그렇죠. 되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손자가 있어요. 이제 3살이 되어 가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를 주면 저녁에 온데 바스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기네들 어디 간다 그러면 저한테 맡기는데 행복하다고는 말하고 싶지만
정말 고단한 행복이고요. 눈빛이 말하네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처럼 네. 잠깐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진짜 6070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절하기도 또 힘들단 말이죠. 어렵죠. 그러니까 돈을 대주시거나 아니면 뭐 몸으로 대신해 주시거나 근데 이럴 때 좀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부터 명료하게 거절을 할 거면 분명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뭐 살짝 이렇게 오픈하면 그때는 오히려 땡큐인데 해줄 듯 하다가 안 해주면 세상 부모 자식 원수 되는 건 삽시간이거든요. 네. 단순한 손주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아이들을 맞아요. 함께 애들이 네. 늙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는 걸 대부분 다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처음 발달에 관여하면 마지막 발달까지 관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첫 발달과 함께하면 나의 마지막 발달을 그 아이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내가 손주 못 보겠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참 요새 섭섭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범위와 영역을 좀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몇 년까지다. 오. 5년 아니면 뭐 3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3년도 개월수까지 해가지고 3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2024년생이다. 그럼 2027년 12월까지만 우리가 함께하겠다. 그 뒤로 우리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네. 아예 못을 박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각종 수를 다 써요. 울기도 해요.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애들 때문에 싸우다가 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 전부터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서 아이들도 준비하고 네. 아이들도 실망하거나 과잉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봐줄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난 돈도 없어. 아니 돈이 있으면 돈 주면 되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을 때 어떤 분이 전 대출 내서 집에 그 담보를 잡혀가지고 그 손주들을 위해서 뭐 비싼 거를 사주는 분들을 좀 봤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그거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더한 것을 요청하면 요청했죠. 대신 있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딱 정해놓고 이것만 아이를 위해서 매달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적금 하나 드셔가지고 네, 그 아이를 위해서 네. 매주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짜리 주식을 똑같은 우량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사주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들어가지 말 것. 왜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들에게 과대하게 시작하지 않았고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도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과도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관계는 첫 번째 시작이 플러스가 그 이후로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돼서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이렇게 몸의 영역이든 이런 돈의 영역이든지 간에 선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주변에도 은은하게 네. 황혼이 원하는 분이 많아요. 많죠? 같이 살고 싶다. 보기만 해도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고 쩝쩝거리며 먹는 것도 못 보겠고 정말. 근데 이게 예전에는 주로 여성들이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하고 뭐 그 일본의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무슨 날이 있다 공항 세워진다고 날이 있다 이혼 듣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할아버지들도 이제는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런 분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황혼 이혼이야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법이나 나라에서 할 건 없지만 그런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네. 고려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연금이 박살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정말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먼저 기억하실 게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을 잘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이 이혼이 인생을 완전히 왜 압축팩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쭉쭉으로 들어버리죠. 진공 상태가 블랙홀에 되버리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유가 치러야 되는 값도 상당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돌봄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불쌍해서 서로 돌보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60이 넘어서 이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60이 되면 이미 우리는 건강과 이혼했어요. 60이 되면 넘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사회적 관계와 이혼을 했습니다. 60이 넘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도 사실상 이혼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과도 단절된 것 같은 그 집 속에서 둘이 살려니까 어렵긴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가 문제 생겼을 때 그래도 유일하게 받쳐줄 하나의 버팀목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가 나를 거부한다면 오케이 나도 너 별로야 라고 이런 세월이 지금 도래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가 어떤 이혼에 딱 도달했을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반감이 워낙에 크고요. 요청해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혼한 이후에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들에 대해서 아유 저 인간 그래도 이런 게 있는데 남성들은 딱 황혼이 했을 때 여자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너무 차갑습니다. 와. 전 남편이 어려울 순간 아프거나 이랬을 때 아내가 가서 돌봐주는 경우는 있어요. 전 아내가 아플 때 전 남편이 가서 돌봐주는 경우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단 한 케이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야 어쩌면 황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남은 생에 우리가 지내왔던 세월에 대한 기억으로 상대에 대한 일련의 연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한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듣고 나니까 괜히 입이 꺼끌꺼끌해지는 것 같고 마음은 서걱서걱거리고. 서걱서걱.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황혼 이혼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친구 많으세요? 많은 성격이잖아요. 저는 친구가 두루두루 꽤 많은 편이죠.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참 민폐를 많이 끼치면서 인생을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없으면 좀 큰일 납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그 친구들이 있어야지 일으켜주니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또 빈구예요. 모질란 구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없으면 어쩌면 저는 뭐랄까 참 부족을 넘어서서 참 누가 봐도 참 띨띨하구나. 근데 사실 친구라 그러지만 외국에서 프렌드라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친구라고 이제 범위를 생각하세요? 저는 친구 연령 범위는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들에게는 손주가 친구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손주가 친구일 수 있고요. 또 손주들에게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가르치는 손길하고는 또 다르게 네. 그 옆에서 그 심장을 어루만져주는 바로 그 사람이니까 네. 이건 친구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요새는 각종 유튜브들 봐도 뭐 싹 다 손절하래요. 혼자라. 근데 다 잘라내라 그러더군요. 아니 저는 법륜스님 말씀 맞고 또 이제 여러 뭐 신부님도 그렇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니체에다 쇼펜하우어까지 다 잘라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대부분 혼자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법륜스님 유튜브 진짜 많이 보고요. 요새는 뭐 황신부님 것도 보고 뭐 여러 철학자들 얘기도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새는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상처받는 시간이 많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20대, 30대, 40대, 50대 상처받죠. 그러나 50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50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50이 넘어가면 손절하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남은 게 한 줌이야. 맞아. 남은 게 한 줌이라 뭐 잘라내고 자식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하나 둘 이렇게 속색이는 거 있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세요. 그냥 어차피 얘는 이렇게 살아서 내니까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보통 두 종류의 친구를 만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friend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 친구는 영어로는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super friend가 있고요. 또 하나는 sober friend라는 게 있는데요. super frie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슈퍼맨 하는 것처럼 슈퍼. 이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무나 괜찮은 친구야. 옛날 나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함께 해주어서 나 정말 힘이 났어. 이랬던 친구. 성장 과정에도 그런 친구. 현재 지금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이런 한결같이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들은 나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친구야. 이게 슈퍼 친구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친구들 너무 좋았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세월의 이 과정 속에서 그냥 흐릿해지거나 또 그냥 약간 서먹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이 친구들 회복하는 거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친구들은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의 필터를 통해서 한번 검증이 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친구에 대한 평을 보면 다른 친구들의 평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나의 평가 플러스 그 다른 친구들의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다 명료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은 여러 차원에 걸쳐가지고 안정적으로 검증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회복의 가치가 저는 중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그 친구가 내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다음 생에도 내게 안 와요. 내가 그 친구에게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연락을 받잖아요. 나에게 좋았던 그 친구는 거의 대부분 웰컴해요.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전화 한번 하시고 아니 동창회 번호 뒤주면 또 나와요. 요새는 인터넷 뒤주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톡만 해도 막 나오더만요. 네. 그 옛날에 좋았던 그 친구들의 그 아름다움이 여전한지는 한두 번 또 만나보면 알아요. 맞아요. 그 가치가 여전하다면 그 친구들과 기꺼이 회복의 기회를 가져라 네. 라고 전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쇼벌 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쇼벌이 우리가 삽이에요. 삽. 네. 우리가 삽질한다 그럴 때. 네. 이 삽 친구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자님과 제가 친구라고 한번, 그래서 이제 말 좀 놓을게요. 예.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인경아. 그럼 인경이가 나와요. 왜? 야, 인경아, 내가 지금 시체를 한 구 묻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인경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야, 호선아, 삽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뭐냐면,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그 친구. 삽을 들어줄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로 삽 친구, 쇼벌 프렌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친구는 없어요. 정말 좋은 친구를 날 112에다. 한국에서는 삽질한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을 그렇죠. 이게 한다는 삽질은 그런데,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묻지 않고 저를 신고하죠. 똑바로 살으라고. 네. 근데 여하간에 이런 슈퍼 프렌드는 없어도 돼요. 없다 치더라도 나에게 그 슈퍼 프렌드, 이전에 있던 친구들의 아름다움을 네. 저는 꼭 회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 사는 세대지만 굉장히 외로운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가장 간절한 건 뭐냐면 위로하고 정서예요. 나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 나에겐 어떤 정서가 매일 나에게 올라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인적 네트워크예요. 맞아요. 이런 살아있는 인간 네트워크, 이 인간망이 이렇게 오래 사는 세계 속에는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 20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이 그냥 20세기잖아요. 이런 20세기의 활자의 시대에 서로의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던, 여러 대가족 속에서 살면서 관계가 힘들다 말하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반짝임도 보았던 이런 사람들은 이 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망이 깨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연대감이 OECD 국가 중 꼴찌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 힘들다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댈 사람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맞아.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은 순간 많지만 옆에 친구들, 야, 같이 살자. 그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로울 때, 힘들어 보일 때, 오늘 눈이 좀 별론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하나 해볼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있으면 우리의 외로움이 그 순간에 그냥 뭐 달콤한 아이스크림 캔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손절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리 중요하죠. 인간관계도 때론 정리가 필요하고 인생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정리 가운데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채워넣을 것에 대한 그 생각과 영역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있는 친구 관리하기도 힘든데 혹시라도 맺혔던 친구랑 좀 맺힘이 있었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맺힌 걸 풀고 죽을 걸. 그렇죠. 그건 뭐 가족관계만 아니라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새 친구를 맞아 환대만 해준다고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것도 같고, 그래서 예전처럼 뭐 순진하고 막 뭐 깨복쟁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를 하고 싶은 대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태도를 좀 보여야 새로운 친구를 그나마 보석 같은 친구를 이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굳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안 하던 거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존재가 가벼워요. 그래서 금방 들통나요. 맞아요. 그걸 모릅디다 사람들이 금방 들통나는 들통나가지고. 걸. 네.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짧지만 기억도 짧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맞나? 몽테스키베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은 솔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어디까지 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던, 젊은 사람을 만나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젠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매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매너. 저는 매너 없는 사람은 사회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 매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구 없어요.
매너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 눈빛이라든지 부드러운 말이라든지 그다음 억세지 않은 제스처라든지 다른 사람에 험담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인 매너를 갖춘 사람은 보면 나이 불구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왜 약간 뭐랄까 이건 점잖은 차원하고 달라요. 밝고 활달하면서도 매너 있는 사람 있고요. 조용하고 말없이 듣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중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은 참 괜찮아 보여 하는 그 사람의 벤치마킹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네. 원래 나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매너는 사회적인 몇 가지 장치를 가져오는 거지 나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을 조금 갈아입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두운 색을 입었다면 밝은 색으로 갈아입는 게 사회적 매너를 가져와서 조금 더 나를 밝게 보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잊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솔직하셔도 돼요. 우리가 좀 못나도 우리가 뭐 우리는 다 생긴 거 이렇고 뭐 다 주름 지고 뭐 다 뭐 딱 봐도 그냥 얼마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나대로 보여주고 대신 매너를 갖추자.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꼭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동료란 친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저 사람 나이 들고 보니 저런 유형이 좀 부럽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러운 사람? 유인경? 딩동댕 하고 싶으면 참 참아 이럴 수는 없고. 아니 제가 유인경 기자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유인경 기자 자랑을 제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첫째 일단 저랑 닮았다는 말씀에 제가 완전 쏘구시고 저보다 눈도 크시고 코도 길이가 적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혀가 또 기자의 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른 분 잘 챙기고요. 정말 잘 챙기시잖아요. 그래요? 잘 몰랐어요. 모르시는구나. 네. 네. 정말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말로도 갚고 물건으로도 잡고 관계로도 맺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세요. 선한 일에 기꺼이 나서기 때문에 아니 이런 분을 누가 마다해요.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오지랖이 선한 오지랖이라잖아요. 그럼 이 선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일종의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선한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이 면역 글로불린 그 T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암세포도 이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많이 나오고 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데 일종의 마더 테레사 효과를 저는 유인경 기자에게 많이 봐요. 네. 내 딸아,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이호선 박사님이 나더러 부럽대. 어쨌든 나이 들어서 사실 자기 혼자만 살기는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가족과 관계도 중요하고 이제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혹은 사라져버렸던 그런 친구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도 필요할 건데요. 근데 제가 아는 어르신이 굉장히 교우 관계가 넓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퍼뜩 생각, 후딱 행동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 보고 싶다 그러면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후딱 바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하지 뭐. 생각은 났지만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저도 다음에 하지 뭐 하고 퍼뜩 생각은 났으나 후딱 연락 안 드렸다가 그분의 이제 부고 문자를 받거나 예, 뭐 아프시다 그러거나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냥 왜 난 친구가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친구였나? 스스로 좀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것? 어쨌든 이 교수님께서도 뭐 익명이라도 꼭 고마운 친구에게 한번 네, 오늘의 이호선 박사를 만든 네. 주희야 보고 있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너는 셀코 TV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의 그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내가 강원도 사람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투리를 쓰니까 다른 애들이 자꾸 그렇게 나를 툭툭 치면서 좀 못살게 굴었을 때 네가 나서줬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걔네들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강원도에 힘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중재해주고 그 서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도록 해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너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오늘 이모티콘 그리고 쿠폰으로 쏜다. 와 멋지다. 고마워.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 언제 만나도 유익한 박사님, 이호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